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AI 버블론 우려가 진정되면서 어제 코스피는 5,300선 코앞에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0.86% 올라가고 있습니다. 5,3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1,100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는 0.13% 하락하고 있습니다. 1,1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최근 하락장에서 개인이 하방을 떠받쳤던 것과 달리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넘게, 기관은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오늘도 4,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외국인도 함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120억 원 지금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 7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합니다. 기관만 홀로 9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어제 국내 반도체 투톱, 인공지능 거품론이 진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4%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6만 7,2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0.68% 올라가고 있습니다. 8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피지컬 AI 관련주가 강합니다.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2.72% 올라가고 있습니다. 49만 1천 원에 거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1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 하락합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0.47% 올라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어제 9% 넘게 급등했는데요. 현재도 0.36%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기아 지금 1.37%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5만 5,900원이고요. 어제 AI 모멘텀이 재부각되자 원전주도 강세 보였는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1% 넘게 하락합니다. 반면 금융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현재 KB금융 시총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5.55%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에코프로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0.63%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16만 100원입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 그간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 대형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제약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특히 알테오제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대감에 어제 코스닥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현재 지금 0.78%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38만 3,5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24% 올라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3.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코오롱티슈진과 리노공업은 하락합니다. ABL바이오는 0.48%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2.66% 내려가면서 9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1.9%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1.9% 강세 보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2.13%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피지컬 AI 관련주가 오늘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연구용 체조 시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로봇주가 오늘 재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인테크 지금 2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대 오토웨버도 6.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통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투자가 많았던 한 해였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내실 있는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재 신세계 6.34%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매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점도 관련주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4분기에만 외국인 매출액이 70%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8.96%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중국이 자국 금융기관들의 미 국채 보유량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고용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오늘 환율은 1원 30전 내려서 1,459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57원 9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0.8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34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0.28% 내려가면서 1,1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를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분위기 살펴보죠. 어제 상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지수는 크게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장 초반은 10분 정도 지났을 때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코스닥은 아쉽게도 하락 반전을 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을 지금 다소 지금 좀 반납을 한 상태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이상 많게 나타나면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장 초반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좀 강하게 강하게 상승 출발을 보여줬던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은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이면서 오늘도 이제 지금 9시부터 10시 사이 그리고 장 중반을 이어가서 최근에는 장 마감 후반까지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상승폭을 장 막판에 올리면서 4%대 상승 마감을 했다는 점을 주목했을 때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는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이번 주 초반, 이번 주 후반보다는 이번 주 초반인 오늘 내일 정도까지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설 연휴 앞두고 네. 있잖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단 거래가 되고 네. 다음 주가 목요일이죠, 이제 휴장이 목요일. 네. 수요일까지 휴장이죠. 시장이고 이렇게 긴 연휴 앞두고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면 네. 적극 매수하기에는 좀 네네. 부담스러운 것 같고 차익 실현하시 현금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일부 그렇죠. 주식도 파실 네. 거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긴 설 연휴라든지 연휴를 앞두고는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소강 네. 상태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금요일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 연휴 전까지 현금화할 부분들은 수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3거래일을 쉬지만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은 4거래일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금요일 밤부터 해서 수요일 밤까지니까 4거래일을 미국이 보내게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 반영이 안 되네 우리 시장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은 또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휴 이번 주 후반이 될수록 아마도 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일부 또 현금화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네.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도 일본 집권자민당이 총선에서 네. 압승을 했죠. 개헌도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의석을 확보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른바 금융시장에선 이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재정을 확대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엔화의 약세는 어느 정도 용인할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은 4% 이상 일본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대까지 오르면서 네. 시장에 아무래도 유동화에 대한 부분이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에 대한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또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또 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금리 변동에 따른 국채금리 변동에 따른 또 일부
유동화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이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일본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장뿐 아니고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정책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지금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미국발 영향에 좀 흔들렸던 게 반도체주였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그동안 부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던 이른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좀 네. 잦아들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난 한 주 정도, 최근 1, 2주 정도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급락이 나왔었죠.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엔트로픽에서 AI 도구가 출시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흔들림을 우려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자 반등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술주뿐 아니고 이번 이제 지난 금요일장부터 해서 미국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다시금 AI 주도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금은 추세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최근 저점에 대한 또 반발 매수로 나타낼지는 저는 사실은 지금은 아주 좀 지켜보고 있는 관점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연휴를 앞두고 앞으로 1, 2주 사이에 이런 미국 시장의 어떤 변화가 사실 좀 지금 좀 하나로 사실 좀 귀결짓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럼 단기적으로 적극 매수는 권하지 않으시네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도 쉬어갈 수 있는데 또 미국 시장에 대한 대응 물론 이제 우리는 쉬지만 미국 시장은 또 열리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시장이 쉴 때 또 미국 시장에서 또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우리 시장에만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는 기술주들의 지금 최근에 등락폭을 보게 되면은 네. 다소 조금은 좀 변동성 심해진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저는 관망하는 자세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함께 항상 요즘에 순환매 성격도 되고 아니면 같이 이제 묶어서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전력, 네. AI 인프라 관련주들, 뭐 전력 다 원전까지도 포함이 되죠. 네. 이런 섹터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이 지금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만 살짝 소강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가운데서 뭐 전력기기라든지 원전주들을 사실 좀 개별적인 움직임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관련된 부분이 지금 발표가 됨에 따라서 전력기기 쪽은 어제 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네. 일부 종목들은 10% 가까이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전력기기 쪽 그리고 원전주들도 꾸준히 그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전력기기 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전력기기 쪽은 우리나라 3대 전력기기 업체이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네. 3사가 작년에 합산 매출이 15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전력기기 쪽도 반도체 쪽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한마디로 공급이 훨씬 더 적다. 쇼티지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급자 우위 시장. 그리고 특히나 이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제 북미향에 대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있다라고 하죠. 전력기기 쪽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가 지금 전가하고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수익성도 개선되고 그리고 사실 대체할 만한 또 대체제가 없다, 마땅히 없다라는 점에서 북미향에 대한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의 꾸준한 매출 증가는 향후 2, 3년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효성중공업은 지금 미국 쪽에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의 최대 규모, 지금까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함에 따라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주 사이클 자체가 완만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사이클이 워낙에 좀 좋다 보면 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력기기 쪽은 피크아웃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증권주 네.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스페이스X 투자 하나 잘한 걸로 이렇게 주가가 네. 날개를 다네요. 네. 어제도 막 급등 네. 했잖아요. 이게 스페이스X 기대감이 IPO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네, 증권주도 사실은 증권 섹터 자체도 좋은데 미래에셋증권은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에서 지금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겹호재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네. 증권주들 최근에 증권주들 이야기할 때 올해 들어서 ETF 상품 중에서 증권 ETF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죠. 아, 몰랐어요. 네, 이 증권주 ETF가 거의 최고의 수익률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네. 거기에는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에는 그 구성 비율을 종목에 대한 구성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이 들어가겠죠.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의 구성 종목의 상위를 차지할 거고 이 종목들의 특징은 지난해 순이익 자체가 1조를 돌파했고 한국금융지주는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24년에는 1조 돌파하고 2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이렇게 순이익, 특히나 대형사 중심으로 이런 순이익이 크게 급증한 부분은 브로커리지 매출, 한마디로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트레이딩 수익도 꽤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증권사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최근 1, 2년 사이에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또 ETF라든지 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또 앞으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또 추가 수혜 등이 계속해서 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리에셋증권은 개별적인 호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증권주에 대한 투자, 증권사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아마 네. 증권 ETF 쪽으로 많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상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논의 중이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임팩트를 줄까요? 지금 지주라든지 네. 은행주들은 일부 이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사주 소각을 네. 이제 골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섹터별 영향 좀 짚어주시죠. 기존의 이제 상법 개정이 처음 있을 때보다 그때 당시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한 번에 급등했던 그런 시절보다는 네. 지금은 좀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은행 증권주들, 그러니까 보험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재료들이 부각이 될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계속 좋다라고 하면은 그 소재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시장에 녹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춘절 연휴 앞두고 네.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한국으로 온다. 요즘 이런 네.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중일 관계가 또 안 좋다 보니까 네. 일본으로 갈 관광객들까지 한국으로 네. 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 가서 화장품 같은 거 소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유통주나 화장품주에도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트렌디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 아닌가? 네, 중국의 관광객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본 일본 여행에 대한 자제령이 나온 후 우리나라로 중국이 중국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유통주라든지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주들 네.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4분기 실적까지 잘 나온 거죠. 계속 좋았습니다. 작년에 1분기부터 실적이 계속 우상향했는데 마찬가지로 4분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 1분기에 있을 춘절
명절 영향이라든지 아무래도 연초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백화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롯데 관련된 종목 그리고 더현대 같은 백화점 방문 수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통주들도 지속적으로 실적과 함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장 흐름도 살펴보죠. 네. 지난주 이제 시장이 워낙 AI발 공포로 시끄러웠고 이번 네. 주는 다양한 핵심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소비, 물가, 고용 다 나오죠. 자,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설을 우리는 앞두고 있고 연휴 앞두고 있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CPI 발표가 가장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고용 지표 등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로 시장에 반영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국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주요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발표를 끝난 상태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이미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개별 종목, 개별 흐름보다는 말씀드린 CPI와 고용 지표가 이번 주 후반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우할 수 있겠다. 그와 동시에 우리 시장은 연휴 직전에 그 거래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민감도는 좀 커질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주 초반에 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그래도 기술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네. 미장의 동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소프트웨어 산업도 그렇지만 빅테크들도 다 뭐 너무 과도한 자본 투자 계획 때문에 네. 다 우려들을 반영을 했고 조정받을 꽤 받았잖아요. M7들도. 네. 아마존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공포감이 잦아들면 반등의 기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반등이 조금 시작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반등이 정말 찐 반등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좀 나아졌지만 이에 대한 지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AI 투자에 대한 그에 대한 또 회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네. 수익성을 우리가 확인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도 반등을 했고 뭐 여기 보이는 대로 오라클이 또 급등을 했고 이렇게 부분에서는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해석을 네.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찌 보면은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가 시장을 더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네. 지금 6만 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7만 달러 선을 회복은 하긴 했는데 네. 여기서 더 반등을 하진 못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에 대한 투심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아마 주말 사이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예, 우리 뭐 원화 기준으로 1억이 깨졌었죠. 예. 일시적으로 1억이 깨지고 알트코인 쪽은 훨씬 더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가상화폐 쪽에 대한 안 그래도 거래 위축이 일어나고 있었고 투심 자체가 워낙에 좀 줄어든 상태로 이 시장 자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급락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매도,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여전히 지금은 가상화폐 쪽보다는 실물 쪽에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투심이 훨씬 더 지금 강하다. 우리나라는 또 그 업비트, 그 빗썸 사태에 대한 터지면서 부분이 네, 더 거래소에 대한 네네. 신뢰도 많이 무너졌죠.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은 이에 대한 뭐 단기적인 그 하락 자체가 투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금과 은 가격 급락에 대한 동반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단기적인 주가의 고점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들 자체도 지금 아무래도 반등이 좀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상대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용이하다, 조금 더 쉽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커머스가 별다른 규제 없이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 사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정환 교수 나오셨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 또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대형마트 규제는 지난 2013년 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죠. 지금 10여 년이 흐른 지금 유통시장 생태계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이제 풀어야 된다.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뭐 찬반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규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는지 교수님께 먼저 좀 의견을 들을까요? 네네. 대형마트 영업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으로 가지 않고요. 다른 대체제를 찾는다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식자재 마트라든가 편의라든가 다른 업체로 갔고요. 최근에는 온라인이 성장함으로 따라서 온라인이 가장 커다란 대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마트의 규제의 목적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다른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규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바뀐 건 맞죠. 네. 2013년부터 지금 오늘 2026년이니까 시간은 꽤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점이죠. 그때도 시장 자체의 규제를 논할 때 과연 어떤 취지에서 어떤 생각에서 들어갔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고 현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과연 대상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대중소 그 유통시장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바뀌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환경은 많이 변한 거는 우리가 뭐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그 과거에 도입되었던 규제가 지금 변화된 환경 하에서 아직도 현실적으로 타당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2010년도 초반에 이제 12년, 14년 때 규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때만 해도 전체 소매 시장 내에서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10% 초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 네. 뭐 전년도에는 이제 50%를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0여 년 전에는 그 전체 소매 시장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죠. 근데 지금은 뭐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의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적용 방법에서 이제 문제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개의 다른 유형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프라인 쪽에는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인 온라인 쪽에는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규제 적용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규제가 이제 시행된 한 13년, 14년 동안 결과적으로 보면 쿠팡이라는 공룡기업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쿠팡은 사실상 온라인 시장, 특히 새벽 배송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마트들이 어쨌든 강제적으로 뭐 영업 제한을 당했기 때문에 네, 네. 경쟁자 없이 몸집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크게 키웠단 말이죠.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쿠팡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그 계속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거는 네. 독과점을 어떻게든 막아달라. 네. 또 하나는 불공정을 막아달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지금 쿠팡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왜 계속 독과점을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라는 그 규제는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지, 그리고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지금 쿠팡과 대형마트를 동일시해서 보는 것 자체는 저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의 대체제가 없다고 해서 네. 대형마트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이 진행하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쿠팡이 어떤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왜 네.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와 동일시해서 정책 방향을 이끌고 가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한 겁니다. 그냥 쿠팡에 대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직진하는 게 낫지. 다른 쪽에 빗장을 풀어서 예를 들어 더 큰 플레이어들이 또 들어오게 한다는 거는 지금의 구조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착화된다. 독과점 문제는 플랫폼의 독과점은 네. 플랫폼 법이나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을 때 이 독과점 문제라 불공정 행위가 해소될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는 그대로 가고, 근데 시장 자체가 온라인 규모의 시장이 커가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가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규제는 효과가 없다. 이 논의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나온 지적에 대한 네, 그래서 말씀 뭐 듣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결과적으로 쿠팡의 독점적 우위를 가져왔다는 건 맞고요. 네, 대형마트가 의무화과 영업시간과 영업 기준을 관해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쿠팡 사태가 그거를 촉각시킨 부분은 뭐냐면 쿠팡을 대체제가 없는 쿠팡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제 새벽 배송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난 거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는 경쟁 관계에서의 대형마트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라는 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쿠팡 사태 이후에 사실상
그 대형마트의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요. 오히려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쿠팡을 구제한다 그래서 그게 오프라인 소상공인들 오겠냐는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대체제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지금 새벽 배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지만 영업 규제라든가 의무협을 이번에 가감하게 풀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오프라인 전체로 갈 수 있는 방향 정책으로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당정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는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하나 조건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건 없는 규제 하나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독점 구조를 깬다. 근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쿠팡이 가장 경쟁력 있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독점적 구조가 간 거지 다른 플레이어들이 못한 거 아니면 쿠팡이 잘한 거죠. 소비자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줬으니까요. 새벽 배송 쿠팡이 잘한 것도 맞지만 경쟁을 못하게 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의 존재 자체에서 대형마트의 역할은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오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SSN도 마찬가지고. 특히 최근에 작년 2025년 11월에 개정된 그 일몰법 같은 경우, 일몰법이 이제 연장이 됐는데요. SSN 일몰법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새벽 배송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침에 주부들이 새벽 배송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규제 자체가 새로운 쿠팡을 낳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쿠팡을 규제한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라는 논쟁과 앞에서 그 얘기한 부분처럼 쿠팡과 대형마트 규제에서 쿠팡을 또 규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올 수 있는 유인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 교수님 말씀은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주말 오프라인 영업 제한까지도 풀어야 된다는 말씀. 네, 그 같아요? 규제를 가감하게 풀어서 사실상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상 온라인 새벽 배송과 온라인은 쩔의 전쟁입니다. 누가 온라인에서 더 많은 광고를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모든 광고가 쿠팡, 알리, 테무가 온라인에 대한 모든 광고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오프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람들 올 수 있도록 규제를 가감하게 푸는 게 오히려 이번에 촉발점이 됐지만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듣고 있다가 제가 조 교수님에 대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교수님, 결국에는 이 규제 비대칭 구조가 쿠팡이라는 독점적 공룡 기업을 낳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연결해서 제가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결국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지금 현재 쿠팡의 그런 독점적 지위를 강력한 지배력을 시장 내에서 만들어줬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새벽 배송과 결국은 그 쿠팡의 지금 현재 상황과의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는 쿠팡의 매출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 쿠팡의 매출을 들여다보시면 2018년에서 21년 사이에 그 매출 규모가 5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18년에 한 4조 정도, 4조대라고 알고 있고요. 21년에 20조를 넘겼는데요. 그런 어떤 매출의 급증이 이루어진 그 기간을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년 후반에서 19년 초반까지 쿠팡이 새벽 배송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년도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이 물론 결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금의 쿠팡의 급성장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은 뭐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 동일한 기간 중에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새벽 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지금의 어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이제 두 분께서는 쿠팡의 독주 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본부장님께서는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취약해지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 교수님께 제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이제 규제를 풀었을 때에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대형마트까지 새벽 배송 시장 온라인 유통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거 다 배제하고요. 골목 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네, 그 골목상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본다면 제가 작년까지는 순차적인 규제 완화를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제가 대형마트의 의무화율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분석을 해보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분석한 곳에서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분석, 일요일날 매출액이 오히려 소상공인분들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주변 상권도 증가하고 수요일은 오히려 매출액이 온라인으로 빠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규제나 이런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작년에 보면 규제가 가장 강한 대전과 강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규제가 풀린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독일이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오프라인의 매출액이 새벽 배송으로 갈 거라는 거를 해서 오프라인 전체가 침체될 거라, 소상공인분들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새벽 배송이 잘 안 되면서 이게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오히려 새벽 배송에 대한 매출액은 감소하고 다른 온라인 매출액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상공인분들도 일부 반등을 했고요. 대형마트들이 새벽 배송으로 영업 규제를 허용한다 그래서 쿠팡과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거를 오프라인 사람들이 여기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쿠팡과 다른 전략을 쓸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오게 되고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권도 같이 사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1차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2차 선택을 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프라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프라인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거예요. 대형마트든 SSM이든 다이소든 올리브영이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든 모든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 관계에서 대형마트 규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프라인에 사람을 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새벽 배송이나 영업 규제를 풀어서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금액보다 다양한 휴일 규제나 이런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오히려 대형마트나 SS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서 주변 점포를 동시에 이용하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사실상 규제를 이 부분에 있어서 새벽 배송으로 다 갈 것이다. 새벽 배송 시장은 사실상 쿠팡이 벌써 포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푼다 그래서 똑같은 전략으로. 그리고 대형마트의 장점은 뭐냐면 아침 배송이라는 저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물류비나 이런 부분이 저렴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 중심이지만 대형마트는 생활 밀착형, 아파트 주변과 생활 밀착에 대해 근거리 배송이거든요. 그런 새벽이 아닌 근로자의 생존권 측면에서 소상공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게 경쟁 관계다 이런 관계가 중요하진 않은 거죠. 본부장님, 네. 반박할 포인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쿠팡과 이 대형마트를 저는 원래 이 시작점을 좀 봐야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실서법상 창고입니다. 네. 그리고 대형마트는 그 유통산업발전법은 점포예요. 대규모 점포로 정의가 네. 됩니다. 그러면 이 대규모 점포에 소위 말하면 창고는 어떻게 보면 24시간 물건이 왔다 갔다. 소위 말하면 B2B 영업을 위해서 만든 시장이에요. 창고라는 영역이. 물류센터. 그렇죠. 물류센터. 네. 예. 그런데 이제 B2C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말씀하는 그 대규모 점포는 말 그대로 소비자와 접점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면 접점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도 주고 물건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새벽 배송이라는 걸 열게 하는 순간 이제 B2B 영역까지도 가능한 거고 또한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영역까지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에게 규제가 아니라 이제는 규제 플러스 규제를 아예 타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법이 충돌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고 역할도 가능하다. 점포는 점포도 하고 대규모 점포는 점포도 하고 창고 역할도 가능한, 소위 말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새벽 배송이라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의 충돌도 우리는 맞느냐 하는 것도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아까 이제 조 교수님한테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리면 그런 식으로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 입장에서는 더 큰 플레이어가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피해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의 독과점 체제를 깨고 규제 형평성을 마치 그 논의가 아니라 골목 상권 입장에서는 또 한 마리의 공룡이 들어오는 건데 더 큰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뭐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의 핵심은 이런 새벽 배송이 기존에 있던 그런 수요, 소비를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그거를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뭐 대체 효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뭐 골목 상권의 타격은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지역 상권 내에 일단 오프라인 영업을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오프라인 점포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려져 있듯이 앵커 테넌트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낙수 효과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영업 같은 경우는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 뭐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보다는 대체 효과가 클 수 있겠다. 그래서 피해는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현재 시장 내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양한 소매 옵션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치열한 경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해 규모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은 어때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볼 때 이거 오프라인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털사의 그런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사실 다 소상공인들 맞습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 규제 형평성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소상공인들 이거를 딱 그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영업만 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죠. 소비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두 개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도 온라인만 하시는 분이 있고 오프라인만 하시는 분이 있고 두 개를 같이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어느 시장에서 주로 영업을 하느냐? 오프라인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 영역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영역은 이제 좀 작은 숫자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절대 온라인 구매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구매를 그러니까 소비를 주로 하신 분들이 오프라인 구매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배달 같은 시장에서도 네.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로 배달 시장에서의 익숙한 습관 때문에 쉽게 그 3회 패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했던 분들이 3회 패턴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추구하지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고객을 선택했던 소비자들은 이미 독과점의 대시장에 들어갔다. 그게 쿠팡으로 이제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나마 오프라인 시장을 하고 있던 소비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형마트도 갔고, 그다음에 정통시장도 갔고, 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다양한 골목시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 자그마한 이 오프라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큰 공룡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뭐냐? 새벽 배송을 한다는 거는 이제 대형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이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 새벽에 우리 집 주소로 가자. 2km, 3km, 몇 킬로 안에 있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던 수많은 골목 상권과 그다음 수많은 그 정통시장들은 그냥 전멸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소비자들까지도 이제 대형마트에 또는 공룡, 두 번째 공룡인, 첫 번째 공룡인 온라인 공룡, 쿠팡, 네. 오프라인 공룡, 대형마트에 다 그냥 독과점을 또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다.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반대가 심각한 겁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는 직영체제죠.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는 구조인데 네. 예를 들면 네이버는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보면 이제 오픈 마켓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만약에 뭐 새벽 배송 내지 이제 온라인 판매를 강화한다. 이럴 때 뭐 소상공인들과 협업하는 차원에서 일부 이제 오픈 생태계로 일부를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항상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형마트에 놀고 있는 주차장들, 큰 주차장들, 골목시장에 있는 주차장 공동 쓰자. 네. 그리고 대형마트가 있는 어린이 방들,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좀 쓰자. 하나도 안 됐고요. 또 한 가지, 대형마트를 들어가는 길에 사실 정통시장을 지나서 대형마트의 큰 시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골목시장을 충분히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대형마트를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지역 선정할 때도 좀 뭔가 상생을 기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이때까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상생을 위한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존에도 어떤 상생적 주장에 대해서 받아준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조 교수님.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본부장님이 얘기한 거에서 온라인과 고착화, 오프라인 고착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 배송이 허용이 되면 사실상 온라인을 이용하던 새벽 배송 이용자들이 대형마트로 분산이 되는 것이지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분들이 안 올라가는 걸로 본부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부장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지나서 대형마트 구조로 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산업보존구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경 1km 안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못함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사실상 주차장을 같이 못 쓰는 거죠. 이격거리가 있어서요? 이격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가고 백화점이 들어가고 드럭스토어가 들어가서 오히려 직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전통시장의 내부에 인근에 있으면 대형마트가 있으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대형마트 출점을 규제한 거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전통시장을 지나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같이 쓰는 모델도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최근에 오픈하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그 전통시장이라는 부분과 대형마트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생존하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로 생존한다는 구조 하에서 두 개를 격리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시너지를 난다면은 전통산업 보존구역도 사실상 전통시장을 이용했던 걸어서 갔던 분들이 대형마트 이용하고 대형마트 갔던 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격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생을 위해서는 사실상 대형마트가 역할은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오는 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은 가기 싫어요. 오프라인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나는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고 음식점도 모든 거를 카페도 온라인에서 선택한 다음에 오프라인은 방문만 하는 것이지 오프라인에서 선택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용하시는 고객 플러스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고객들을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마트 규제를 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프라인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대형마트 규제를 안 풀어도 되는 것이죠. 네.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출입문이 대형마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통 시장과 골목 시장을 지나가야지만 그 출입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기존의 상생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출입문을 만약에 정통시장을 지나가야 할 출입문만 있다면 그걸 정통시장이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은 이상한 데를 해놓고 보존구역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생해라?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보존구역을 만든 거지. 그런 소위 말하면 대형마트가 우리 정통시장을 무조건 지나가야 우리 마트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온다면 정통시장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출입문이 딱 하나인데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들어가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조금 그런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법 개정을 법에 이제 그 특례 조항을 넣을 것 같은데 헌법 소원도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저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건강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플레이들, 그러니까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맞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충돌. 아까 제가 물류시설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충돌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충돌뿐만 아니라 건강권, 헌법의 기본적인 건강권, 그다음에 재산권의 침해,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경제 민주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이 안 된 상황에서 규제가 풀어준다? 이건 당연히 헌법소원까지도 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규제가 완화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대형마트와 쿠팡이 경쟁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쿠팡이라는 거대 공룡이 갖고 있는 강점들, 촘촘하게 깔려진 물류망, 거기에다가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 뭐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고객 락인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 과연 의미 있는 경쟁자로서 부상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떠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쿠팡과 동일한 모델을 가져가겠다라 그러면 뭐 장기적인 투자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새벽 배송 시장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기회가 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이 새벽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러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이 온라인 영업이라는 게 그럼 전혀 없었던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들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쿠팡의 그런 어떤 대규모 물류센터는 아니더라도 이 오프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오프라인 점포들이 있습니다. 네. SSM도 그렇고요. 대형마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점포들을 소규모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 네. 어떤 온라인 물류 시스템 확보가 기존에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순수한 온라인 업체에 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이 있는데요.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 차별적인 추가적인 어떤 고객 가치도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고요. 소비자들 중에는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지만 실제 구매 직전에는 한번 상품을 확인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 방문해서 픽업하겠다. 이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서비스는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력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쿠팡을 쓰면 쿠팡의 이제 부가 서비스를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강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강점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기존의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 부분들이 조금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옴니 채널이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큰 하나의 기회가 열려진다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그래서 쿠팡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건 또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 쿠팡과 대형마트에서 이런 규제 새벽 배송에서 쿠팡을 따라갈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은 20% 내외입니다. 이게 쿠팡의 수수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낮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의 전쟁에서 광고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무료 배송까지 하는, 무료 반품까지 하는 그런 배송에서는 사실상 쿠팡과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대형마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그 효율성을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휴업일과 새벽 배송이라는 부분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 대형마트의 효율성이 증가되면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겠죠. 그 새로운 모델이 성공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쿠팡을 대적할 수 있는 제2의 다른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 쿠팡과 동일한 모델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이 더 높아져야 되겠죠. 쿠팡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많은 납품업체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과 같은 모델을 가기보다는 대형마트가 독자적인 노선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근로권을 확보하는 이런 거에 맞춰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키커머스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키커머스 관련해서도 사실상 대형마트나 SSM들이 철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인건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키커머스는 배달의 민족이나 비마트나 키커머스를 하는 것에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의 그 근로자들이 거기서 배송을 했다면 사실상 대형마트나 SS에서 배송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 복리후생이 더 좋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쿠팡이나 아니면 다른 키커머스 사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마트가 따라가기보다는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벽 배송 제한뿐만 아니라 이제 주말 영업 규제도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왜 웃으십니까? 기가 막혀서 웃으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업장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게 참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국가가 코로나 때 문 닫으라고 해서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680조, 2019년 우리의 그 대출 규모가 680조 그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300조 정도 됩니다. 네. 국가가 희생하라고 다 했던 사람들이 이젠 또 다시 그나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한번 또 무거운 짐을 또 주는 거예요, 등에다가. 영업 시간 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라고 표현했거든요. 시간적 제한을 풀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적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놨다. 저는 그걸 보고요. 그게 바로 새벽 배송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공간적 제한도 푼다. 왜? 이틀간 영업시간을 하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줬지 않습니까? 네. 월 2회. 그 월 2회 주말에 하든 또 각 조례에 따라서 뭐 날짜를 변기든 여하튼 간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최소한 지역 상권을 이끌어가는 대형마트가 최소한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이틀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것까지 푼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하고 지역과의 갈등을 최고조시키겠다는 내용밖에 이해가 안 되고 공간적으로 최소한 이틀 쉬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무리한 요구인지 그게 무리한 생각인지 저는 그걸 대묻고 싶어요. 조 교수님. 네, 저는 그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아까 풀어야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주 의무휴업이 2일이 있을 때 전환을 했을 때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대체 효과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이 이전하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통과된 SSN 가맹점법 같은 경우, 가맹 일목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상 슈퍼마켓이라는 업태 자체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대리점들이 없어지면서 공급을 못 받으면서 SSM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SSM으로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것까지 규제가 지속된다는 부분도 지금 현재 일몰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분들이 계속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상 소상공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형마트 규제나 영업 규제가 풀렸을 때 소상공인분들의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상 대형마트라는 규제가 풀렸을 때 경쟁 관계가 대형마트가 약화됐을 때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2010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분들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 의무협은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소상공인으로 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금은 오프라인에 하나라도 한 개의 업체라도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 업체들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 오프라인으로 온다는 거죠.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의 절박한 심정과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때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점차적으로 의무협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데이터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전이나 광주가 더 침체되는 현상을 보면 대형마트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상권 전체 사람들이 안 온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기피 현상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을 기피하고 온라인으로 가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피 현상을 없애는 현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무휴업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렇게 뭐 노동계도 그렇고요. 강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의무제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이슈와는 다르게 이 오프라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이미 지자체에 따라서 원래는 이 의무제 같은 경우는 월 2회 공휴일, 일요일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지자체에 따라서 최근에는 평일로 전환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좀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있었던 십수년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이 그럼 나아졌냐?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계속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매년 갈수록. 이거는 만약 규제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도 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그걸 했기 때문에 이 정도다? 정도라도 버틸 수 있었다. 만약에 그거를 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동네에 많았던 문구점들 다 사라진 거 아십니까? 그게 다이소가 다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우리 골목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잘 보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시면서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이 규제가 없었다라면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그나마 있었던 그 골목 상권에 있던 시장 자체가 다 그쪽으로 가서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중대규모 점포 SSM,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대형 프랜차이즈. 이거 외에는 소상공인 매장은 없습니다. 조금 마이크로하게 분석된 결과를 알고 싶은데 의무 휴업을 하는 날,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격주로 주말에 일요일에 이제 쉬는 자치구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날 같은 경우 주변 다른 골목 상권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실제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뭐 관련해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그 연구를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좀 차이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가 가져오는 낙수 효과라는 게 생각보다 작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휴무가 실시되는 그런 일요일에는 당연히 쉬니까 대규모 점포는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거지만 주변 상권에도 매출이 감소하거나 이용 건수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도 발견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의무휴무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는 그 어떤 영향의 방향성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최선의 어떤 해결책들을 모색하면 그러면 뭐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존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영화 미생에 보면 퇴직한 그 임원이 그 피자집 자영업자를 차렸는데 주변에 대형마트 들어서서 3개월 만에 문 닫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막 연거푸 마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랑 판매 품목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든 어떤 뭐 멤버십이나 그런 유인책을 활용하든 대형마트가 더 경쟁 위에 서지 않을까요? 이게 아주 심플하게 그냥 네. 심플한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네, 심플하게 논리로 지금 접근하는 방식에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많은 사례로 된 게 고양과 은평의 사례를 듭니다. 고양과 은평에 들어왔을 때 고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요일날 영업을 하고요. 은평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고양 같은 주변에는 상권이 막 활성화되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똑같은 업종이라 그래도 아울렛이나 대형마트 앞에서도 주차장에서 나가는 앞에 있는 점포들에 대해서 이용을 할 때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대형마트에서 모든 걸 소비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제 타겟이 되거든요, 점차. 이게 소비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주변 점포를 같이 이용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1,000명이라면 네. 주변에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거든요. 모수 자체가 틀린 거죠. 대형마트를 1%가 여기 그 주변 점포에서 10%가 가면 한 명이 가는 거지만 대형마트에서 1%만 더 10명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조건에서 A라는 점포를 이용하던 사람이 B로 갈 것이라는 점포를 딱 한 가지만 보면 당연히 그 논리가 맞죠. 하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수가 크고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모수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지 사실상 같은 조건이라면 피자를 판매하는 조건에서 피자를 기존에 먹던 사람이 대형마트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형마트를 이용했던 사람 중에 또 피자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두 개가 같은 소비자의 조건, 10명의 고객과 10명의 고객의 이동으로 보면은 경제 논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피자집을 이용하던 분들이 옆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모수가 크고 소상공인을 위한 모수가 작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통해서 낙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교수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 상권 내에 대규모 점포가 진입하기 전과 후 시점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입 전에는 당연히 진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의 매출 보호에 분명히 큰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건 뭐 경제 논리상 당연히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존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수 효과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에서 진입한 이후 시점에서 그 대규모 점포의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낙수 효과에 대한 이제 해석이 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각 자체가 달라서 뭐 제가 참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 소상공인도 다 이해하고 있고요. 네. 또 규제가 지금 온라인은 하는데 온라인은 새벽 배송을 막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안 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긴 그래요. 맞아. 이 생각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작점에서 그 다음을 논의할 때는 최소한 근로자들 소위 말하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들과의 대화를 먼저 해야 돼,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맞다. 아, 당연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쿠팡은 매일같이 새벽 배송을 돌아가는데 저기는 안 돈다? 그럼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이건 동일하게 규제를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건 무조건 풀자. 같이 동일하게 한다. 이런 논리의 접근 방식은 배제가 돼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아무도 안 담았어요. 왜? 그럼 어떻게 시작할래? 그럼 어디부터 풀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쿠팡의 규제는 안 되고 있고 여기는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13년, 10몇 년 지났다. 규제할 거가 없다. 이런 논리로만 진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이 납득이 되겠냐는 거죠.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새벽 배송이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더 확대되면 근로자, 노동자의 건강권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겠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상 노동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 35시간이고요. 그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42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네. 근로자들 기본적으로. 그리고 새벽 배송이 시작되면은 그 근로자들이 연장을 해가지고 뭐 40시간, 50시간씩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인력이 투입된다는 거죠. 신규 창출이 네, 신규 교육 창출이 되는 일어날 거고. 수 있다? 사실상 저는 이제 이런 노동 문제에 있어서 마트에 있는 정규직 분들이 사실상 가장 그 소외계층인가를 봐야 돼요. 저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말에 휴일 규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새벽 배송이나 이런 영업 규제가 없으면서 사실상 마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취업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새벽에만 일할 수 있는 신규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근무하시는 분들이 35시간이 70시간이 되고 이러면 건강권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실상 35시간을 지켜주면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분들의 건강권이 해치는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의 형평성, 또 온라인 중심으로의 유통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분명히 큽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고 볼 수 있지만 시대의 변화상을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또 명확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